자, 저번 시간에 우리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것까지 보셨고, 오늘은 요약집의 177페이지 전자계약 보겠습니다. 자, 전자계약이 우리 작년, 재작년에 우리 공개서법에서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로 들어왔어요. 첫해 시험 범위로 들어왔으니까 문제를 안 낼 수가 없고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사실은 전자계약에서 문제를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문제가 안 나왔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깊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전자계약 맨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란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해서 공인인증 및 전자서명을 통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게 실제로 나와 있는 거하고는 말을 조금 풀어서 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해는 또 하기 쉽겠네요. 자, 종이와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의 자동화.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자동화 이래 안 나오고 실거래 신고 이래 나올 거예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 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자동화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자동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등 거래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의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이다. 그냥 요래만 읽어만 보시고 나머지는 여기서 볼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딱 하나 보는 게 거기에 보면은 법적 근거 해가지고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한 법률 이래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쩌고 이래죠. 사실은 이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한 법령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전자계약과 관련된 법령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하여튼 결론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자계약하는 게 시작하는 단계로 봐야 됩니까? 마무리되는 단계로 봐야 됩니까? 시작하는 단계죠. 그죠? 할 게 굉장히 많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면은 주무부서는 장관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시도의사나 시군구청장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장관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무부서다. 그거 하나 아시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뭐 별로 여기에서 뭐 볼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한 법률하고 접목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몇 년 보관해야 된다? 5년 보관해야 되죠. 확인설명서 작성하고 몇 년 보관한다? 3년 보관하죠. 근데 거기에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단서조항에.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게 되면은 다른 말로 종이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전자계약으로 하니까 자동적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은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전자계약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서라도 모든 거래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로지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 임대차에 관한 거래계약서 요거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인설명서 또 하나가 부동산 거래 해제 합의서 요거 4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임대차에 관한 거래계약서 요거 거래계약서 2개,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해제 등 합의서, 부동산 거래 해제 등 합의서. 자, 요거 4개만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좀 같이 보셔야 되느냐면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한 법률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2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그죠? 자, 거기에서 어떤 단서조항이 또 있느냐면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면은 부동산 거래계약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부동산 거래계약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래 돼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말을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돼요. 자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전자계약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다. 그 다음에 임대차 거래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가 됩니다. 확정일자 신고를 한 거로 본다. 요거는 자동적으로 되니까 이거를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성립을 안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기업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합니까? 서명 또는 날인합니까? 작성을 하게 되면 기업공개사,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죠. 그죠?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러면은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종이로 작성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종이로 작성을 안 하니까 서명 및 날인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전자인정의 방법을 합니다. 자, 전자인정의 방법을 하는데 전자인정으로 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로 자, 공인인증서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패드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SMS 본인 확인하는 거로 SMS 본인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선택적으로 하지만 신분증 촬영하는 것 신분증 촬영하는 것. 우리 예를 들어서 계약을 인터넷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가서 서명 날인 못하죠. 동의서에. 그럴 때 신분증 촬영을 보내주면은 그거는 동의했다고 하는 거로 보니까 신분증 촬영해가지고 보내달라. 함부로 보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문으로. 자, 지문 인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중에서 기업공개사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자계약에서는 이거 말고는 특별히 문제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계약할 때 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작성을 안 해도 된다 하는 말은 보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맞는가 보세요. 자, 기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했을 때 별도로 3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속중개계약은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그거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 작성하고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매매나 임대차를 전자계약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되고 자동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된다면 한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중개실무 관련 법령에 1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오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하기 전에 조금 순서를 바꿔고 똑같이 보시는데 184페이지 분묘기지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을 뭐를 분묘기지권이라 하냐면은 다른 사람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분묘기지권, 다른 사람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 분묘기지권이 안 빠지고 꼭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분묘기지권 문제가 나오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최근 2년 동안은 2년 전에 새로운 판례가 나온 게 주 문제였어요. 문제의 답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에서 공청회까지 열면서 시효취득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새로운 판례를 내기로 자,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날짜까지 기억을 할 필요는 없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는 요건에 해당하면은 시효취득을 인정을 합니다. 대신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난 뒤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답으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 또 대부분 판례가 새로 나온 게 있죠. 그죠?
요게 공인중개사법에서 답으로 놓든지 민법에서 답으로 놓을 게 딱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별도로 볼게요. 자, 그럼 분묘기지권은 판례에서는 표현하기로 분묘기지권이란 관습법상 인정되는 특수한 지상권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지상권은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다 아니다.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요소가 아니다는 말은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료 지급을 안 해도 된다 그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에서는 시효취득이든 어떻든 간에 특약이 없는 한 지료는 전혀 지급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근데 올해 이제 대부분 새로운 판례가 나왔죠, 그죠? 자, 시효취득 했을 때,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했을 때, 이제는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주인이, 땅 주인이 지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지료를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지급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언제부터 지급하느냐. 그럼 분묘를 설치해서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요청했을 때 요청한 날 다음 날부터 지급을 한다. 근데 지료를 그럼 얼마를 지급하느냐 하는 것은 원칙은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은 소송에 의합니다. 그 부분은 올해는 반드시 문제에서 답으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분묘기지권에 자, 내 땅에다가 내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다. 분묘기지권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 안 하죠, 그죠? 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내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이건 소유권이지 분묘기지권 아니죠. 그런데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했어요. 설치하고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는데 분묘가 있다 말을 하면은 분묘기준 성립합니다. 땅을 팔았는데 분묘가 있다 말을 안 해도 분묘기준 성립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를 팔면서 내가 토지 분묘를 이장하겠다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분묘기준 성립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가 다른 사람 토지에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 분묘기준 성립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효취득하는 부분을 빼고 나면은 지금 성립하는 거는 딱 두 개죠, 그죠? 분묘기준 성립하는 게 다른 사람 토지에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 내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는데 땅을 팔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 성립합니다. 그럼 분묘기지권은 성립하는 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성립 안 하는 게 문제가 나와요. 그 분묘기지권 성립 안 하는 게 자, 다른 사람의 토지에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 분묘기준 성립한다 그러죠. 그럼 승낙 안 받고 몰래 설치했다. 분묘기준 성립 안 하죠. 그죠? 암장이라고 합니다. 네, 평장. 자, 우리나라 분묘는 봉분을 설치하든지 평분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밑에 관을 묶고 위에 봉분이나 평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 평장. 이거는 누구라도 분묘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그죠? 분묘라고 공시될 수가 없으니까 분묘기준 성립 안 한다. 이래 보셔도 되고 우리나라는 평장 안 하죠. 평장을 한다는 말은 살짝 몰래 설치했다. 암장이나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암장, 평장, 분묘기준 설치 안 하고 가묘. 가짜면은 분묘기준 설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합장. 자, 합장도 분묘기준 성립 안 하고, 분묘기지권 내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 새로운 분묘 설치하는 것도 분묘기준, 성립 안 한다. 그러면은, 아까 합장이 두 개가 있어요. 봉분이 하나인데 안에 시신을 두 개를 넣었다. 이거 합장입니다. 이거는 단분 형태의 합장이라 그래요. 이것도 합장이에요. 남편 묘지에 부인 묘지를 같이 썼다. 이래 합장하는 것은 생전에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는 말이겠죠. 아니면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죠. 그죠? 저 세상에 가서는 좀 친하게 지내라고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합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분묘기지권 내 새로운 분묘를 설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분묘기지권 성립 안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하고 관련돼서는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이 지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 분묘기지권 이제 이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볼게요.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 가지고 일단 그럼 분묘기지권 하기 전에 분묘기지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무덤이라는 거 있죠. 무덤을 한자로 말하면은 뭐랍니까? 묘라죠.
두 자로 하면 뭐라 합니까? 묘지라 그러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분묘라 합니다. 이걸 네 자로 하면은 분묘기지라 그래요. 이걸 또 두 자로 줄이면은 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이다, 묘다, 묘지다, 분묘다, 분묘기지다, 기지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분묘기지권 하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우리 산소 가서 절할 때 묘등위에 올라가서 절합니까? 밑에서 절합니까? 밑에서 절하죠. 요즘은 또 자주 나와요.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에 한정된다. 묘등에 한정된다. 이러면 절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뿐만이 아니고 봉지에서 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을 합한다. 이래요. 자, 분묘기지권 할 때 이거는 법에도 없고 판례도 없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봉지에서 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을 합한다. 분묘기지권 할 때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느냐? 분묘가 존재하고 봉제에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한 영원히 갑니다. 자, 그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단 봐야 되는 게 거리 제한에 분묘를 설치하는 거리 제한이 있어요. 자, 거리가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차 타고 지나간다 도로 있죠. 기차 타고 지나간다 철도, 배 타고 지나간다 하천이 있습니다. 자, 요 옆에 분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있다. 아니면은 학교가 있다. 공중이 수시로 밀집하는 장소가 있다. 여기에 분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1번, 2번이라 하면은 도로철도 하천에서는 지나갑니다. 그죠?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끝나죠.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야 되죠. 1번, 2번 어느 게 더 분묘가 멀리 있어야 됩니까? 2번이 멀리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도로, 철도, 하천 3개니까 몇백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된다? 3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법에서 숫자의 흐름이 가장 정형적인 숫자가 10에서 내려오면 5예요. 5에서 내려오면 3, 3에서 내려오면 1입니다. 그럼 거꾸로 300에서 올라가면은 몇으로 봐야 돼요? 500이죠. 그죠? 요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묘지의 규모가 작은 것, 개인 묘지, 그 다음에 가족 묘지. 요거는 조금 완화시켜줍니다. 500에서 완화시켜준다. 내려오면 몇 메다? 300m 되겠죠. 자, 이도 마찬가지로 개인 묘지나 가족 묘지는 300에서 완화시켜준다. 원래 300에서 내려오면은 몇 메다가 원칙입니까? 100m가 원칙인데 100m면은 너무 가깝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여기 묘지 거리 설치 제한이에요. 자, 그다음에 분묘 설치하는 기간도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했다 영원히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난 뒤에는 공설묘지나 사설묘지는 최고 기간이 30년이에요. 여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5년이었는데 30년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바뀐 거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30년인데 공설묘지에 한해가지고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은 1회 안에서 30년간 단위로 연장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30. 기본적으로 30년이다. 그러면은 30년이 지났어요. 만약에 1회 안에서 연장했다. 60년이 지났죠. 그죠? 최종적으로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보관하거나, 이장하고 봉안하거나, 화장해야 되죠. 시설물 철거해야 되죠. 근데 우리 묘지 이장할 때, 그냥 술 한잔 먹고 오늘 묘지 이장하자 이랍니까? 날 잡아서 옮깁니까? 날 잡아서 옮기죠. 그 날은 얼마 안에 다 있다? 날은 1년 안에 다 있죠. 그건 최종적으로 기간이 끝나고 나는데 몇 년, 얼마 이내 화장하거나 보관해야 된다? 1년 이내. 자, 이 숫자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묘지의 종류예요. 자, 묘지의 종류가 4개가 있는데 개인 묘지, 그 다음에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묘지 구분은 딱 하나만 구분하시면 돼요. 남편 묘지 옆에 부인 묘지를 썼습니다. 이 개인 묘지입니까? 가족 묘지입니까? 남편 묘지 옆에 부인 묘지를 썼다. 이거는 개인 묘지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뭐 나오면 헷갈릴 거 없습니다. 남편 묘지 옆에 부인 묘지를 썼다. 또 개인 묘지예요. 옛날에는 제가 수업을 할 때 부인 묘지 옆에 남편 묘지를 샀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여자분들이 반발이 심해가지고 왜 부인을 먼저 죽게 만드느냐. 요새는 남편 묘지 옆에 부인 묘지를 셌다. 남자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묘지를 설치하고 나면, 개인 묘지는 묘지 설치하고 나면은 신고를 합니다. 근데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는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일단 신고냐 허가냐 먼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묘지는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든 요거는 매장하고 나면은, 나중에 매장하고 나면은 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개인 묘지는 묘지를 설치했다는 의미로 신고, 아니면은 매장했다고 하는 의미의 신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개인 묘지는 매장하고 나면 3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는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이미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받고 묘지를 설치했다, 그 다음에 매장하고 나면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숫자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내예요. 종중묘지 1000제곱미터고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종중묘지, 법인 묘지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하는 말은 땅이 굉장히 넓어야 되죠, 그죠?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에 한정해서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내에서 묘지 1기당 10제곱미터 이내입니다. 이내에 되고, 합장할 때는 15제곱미터 이내여야 된다. 15제곱미터 이내여야 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세요. 자, 질문할게요. 개인 묘지의 분묘 기지권은 15제곱미터 이내에 됩니까? 30제곱미터 이내에 됩니까? 개인 묘지의 분묘 기지권 15제곱미터 이내에 된다? 30제곱미터 이내에 된다? 아니죠, 그죠? 분묘 기지권 하면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요게, 요 30제곱미터 이내라는 게 분묘 기지권의 면적이 아니고, 묘지 면적이라고, 판례가 굉장히 길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요거는 분묘 기지권의 면적이 아니고, 묘지 면적이라는 판례가 있어요. 분묘 기지권 할 때는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내고,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 묘지 내에서 묘지 1기당 10제곱미터, 합장일 때는 15제곱미터 이내인데, 문제가 나오면은 주로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 묘지 내에서 라는 말을 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묘지 1기당 몇 제곱미터 이내냐 이러거든요. 그럼 묘지 1기당 하면은 이 개인 묘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묘지 1기당 하면은, 앞에 생략된 게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 묘지 내에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었다. 이걸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연장지 있습니다. 자, 자연장지도 묘지하고 똑같습니다.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장지 있는데, 종중, 문중 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장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요 내용하고 면적은 똑같습니다. 묘지 면적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열 필요는 없죠, 그죠? 여기서는 하나만 보세요. 정부에서는 묘지 설치하기보다는 자연장하기를 더 원한다, 그죠? 그럼 자연장지를 설치하는 게 더 완화시켜 주겠죠. 그래서 묘지는, 개인 묘지는 신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허가받아야 돼요. 근데 거꾸로 자연장지는 마지막에는 법인 등 자연장지만 허가,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 요거 정도만 이래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소유자나 자연장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연장한 자는 자연장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럼 분묘기지권이나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 한 판례가 한 번씩 나오는데,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 묘입니다. 자기 아버지 묘는 아들이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그냥 나오진 않을 거예요. 문제가 나오면은 앞에 뭐가 붙느냐면은,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을 때 분묘 연고자는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종손이 분묘를 관리하고 있어요. 아버지 묘지를 그 아들이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네, 이거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개념만 딱 잡으면 돼요.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원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종손이죠, 그죠? 그러면은 지문에서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을 때라는 지문이 나오면은 종손이 분묘를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분묘 연고자는 분묘를 관리 안 한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을 때 분묘 연고자라 하더라도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종손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종손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종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은 그 종손도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자,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은 점유까지 같이 포기해야 됩니까?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된다. 자, 이런 거 있고. 그럼 분묘기지권을 주장을 하려면 분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분묘가 멸실되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묘가 멸실됐는데 일부 멸실되고 원상 회복할 수 있다면은 분묘기지권을 그대로 존속한다. 자, 이런 것도 있고. 분묘 뒤에, 묘지 뒤에 언덕같이 뺑 돌려놓은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이걸 사성이라 그럽니다. 자, 사성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성은 분묘기지권에 판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성은 분묘기지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럼 분묘기지권은 쉽게 분묘기지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의사로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 분묘기지권은 자주점유로 봐야 됩니까? 타주점유로 봐야 됩니까? 타주점유죠. 그런데 분묘기지권에도 자주점유가 하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만한 땅을 값건데 요만큼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을이 여기에 분묘를 설치했다. 분묘기지권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 땅 분묘 설치하는 건 소유권이지 분묘기지권 아니죠. 을이 갑의 승낙을 받고 여기에 분묘를 설치했다. 분묘기는 성립하죠, 그죠? 이거는 소유의사로 하는 거 아니죠. 자, 을이 여기에다가 갑의 승낙 없이 살짝 몰래 분묘를 설치했다. 분묘기는 성립을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을 건데 을이 생각으로 요만큼이 자기 거라 생각. 여기에 분묘를 설치했다. 요거는 소유의사로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 토지의 인근 땅을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요거는 자주점유입니다. 분묘기지권 올해는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쉽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5페이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처법의 거민계약서 나오는데 거민계약서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문제가 안 나오는 거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골치 아프게. 오른쪽에 187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민법에서 명의신탁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죠, 그죠? 민법에서 한 거는 제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민법에서 공부하는데 제가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민법에서 다른 부분은 다 하는데 벌칙 부분은 아마 민법에서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중개사법에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벌칙만 하기가 곤란하니까 한번 볼게요. 자, 명의신탁. 자, 그럼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어떤 취지로 법이 만들어졌는지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갑이 원소유자예요. 갑이 원소유자다. 을에게 어떤 이유로 등기를 맡겨놨다. 그러면은 원소유자가 신탁자가 되죠. 이 사람이 수탁자가 됩니다. 자, 을이 갑 몰래 병에게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은 물론 병은 을이 소유자로 되는 등기부를 보고 샀겠죠, 그죠? 갑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갑이 병에 갖고 이 사실은 내 땅인데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면 이거 갑에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그죠? 물론 등기를 맡겨낼 때 실제로 내 거라고 매시탕 약정을 맺어놨겠죠. 그래서 안 주니까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 돌려달라고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하니까 판사가 아니 병은 뭐 때문에 네 거냐? 등기부 보고 샀다.
내 거 맞네. 갑보고 등기는 을거로 돼 있는데 왜 당신 거라고 주장하느냐 이러니까 이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등기는 을거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내 거다 하고 약정서를 보여줍니다. 판사가 참 골치 아프죠, 그죠? 그럼 판사가 고민을 하다가 병이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등기부 공신력이 있다 없다? 공신이 없다, 돌려줘라 이래 됐어요. 이거 우리 일반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돌려주라는 게 정세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있었을 때 이 법을 만들었는데 자기 부동산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해가는 법률 이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핵심적인 내용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지 마라.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이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첫 번째가 여기에서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소유권을 을에게 등기를 맡겨놨죠. 자,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B가 전세권자입니다. 그런데 C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를 했다.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명의신탁이다. 대상은 물건이에요. 소유권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임대차는 물건이 아니죠. 그건 명의신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게 대상은 부동산에 관한 물건입니다. 소유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건이다. 자, 그 다음에 물론 법에서는 제일 나중에 나오는데 우리 교재도 제일 나중에 나오는데 좀 쉬운 거 간단한 것부터 정리를 하고 합시다. 자, 법에서 명의신탁이 아닌 것이라고 미리 규정해 놓은 거죠. 명의신탁이 아닌 것. 자, 다른 사람 거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면은 이 법에서는 명의신탁 맞죠, 그죠? 근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게 첫 번째가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이거는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내 거로 등기를 해놓은 거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고는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하고는 완전히 취지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구분 소유자의 공유 지분 등기. 자, 구분 소유자의 공유 지분 등기. 요게 명의신탁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게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했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1필지 토지가 있어요. 자, 1필지 토지의 일부분은 매매할 수 있다, 없다? 1필지 상태에서 일부분은 매매할 수 없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1필지의 일부분은 갑거고 일부분은 을거다. 이렇게 구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실제로 한 필지인데 요만큼이 갑거고 요만큼이 을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등기부상으로 한 필지를 가지고 이거는 갑거고 이거는 을거다.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기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편법으로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2 지분으로 등기를 했어요. 3분의 1, 3분의 2 지분으로 등기했다는 말은 요만큼 3분의 1이 갑거고 요만큼 3분의 1이 을거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3분의 1은 갑거고 이 부분에 3분의 2는 을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라도 3분의 1은 갑거고 이 부분에 3분의 2는 을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요거는 누구 겁니까? 실제로는 갑거죠. 근데 등기부상으로 이 부분에 3분의 2는 을거죠. 명의신탁이네요. 그죠? 이 부분도 실제로는 갑건데 등기부상으로 3분의 1은 갑거죠. 이것도 명의신탁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호 명의신탁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하고는 원 취지가 다르니까 이 상호 명의신탁은 법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자, 세 번째가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 따라서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어요. 자, 갑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인데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 지역을 분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에서
땅을 샀다. 사는 거는 쉽죠. 그죠?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분양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양이 잘 안 되면은 부도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분양이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잘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누구 이름으로 소유권을 돌리냐면은 신탁 회사 이름으로 소유권을 돌립니다. 소유권을 돌리고 그 사업을 신탁 회사 명의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진대 가면은 시행사 무슨 신탁회사, 시공사, 주식회사, 갑 이런 거 있죠. 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근데 갑근대 신탁회사로 토지만 그대로 넘기면은 소유권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등기부에 보면은 이 토지는 신탁재산입니다 하고 등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갑근대 신탁회사 이름으로 등기했다. 명의신탁이죠. 그죠? 근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하고는 취지가 다르니까 요거 세 개는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요거 세 개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말은 요 세 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거나 법률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입니다. 자, 명의신탁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명의신탁이에요. 이걸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하기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원래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또 벌을 줍니다. 그런데 이걸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라고 하기로도 그렇고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벌을 주기로도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인데 우리 법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벌칙하고 과징금 줍니다. 근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지만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그리고 벌칙 과징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다 그랬죠. 그 약정의 효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약정은 유효라는 말입니까? 무효라는 말입니까? 유효다.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고 그다음에 벌칙하고 과징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벌칙, 과징금 안 주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지만 벌을 안 주겠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가 부부간의 명의신탁입니다. 자, 부부간의 명의신탁. 두 번째가 종중재산이에요. 종중재산은 이건 누구 겁니까? 종중재산은 종중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종손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도 많죠. 아니면은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종중권은 종중재산은 종중권 대 종손이나 대표자 명의로 등기했다.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명의신탁이다 하지만 벌은 안 주겠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가 종교재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것.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절을 지었어요. 절을 지으면 신도들이 많이 와야지 시주를 많이 받죠. 그죠? 그러면 제일 보편적인 종파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죠. 우리나라 불교 중에서 제일 보편적인 종파가 조계종이죠. 그죠? 그 절에 조계종 간판을 달려고 하면은 이 절의 소유권을 조계종으로 넘겨야 돼요. 예, 종교재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다. 자, 요거 세 개는 명의신탁이지만 벌을 안 주겠다. 요거는 애당초 명의신탁이 아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나오는 주 부분이 요겁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이에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두 번째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약정의 물권 변동도 무효다. 그러면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물권 변동, 우리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까?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까? 약정, 약속, 계약 똑같은 말이죠. 법률 규정이죠. 그죠? 그럼 186조에서 법률 행위죠. 그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그 효력이 있다?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별로 필요 없는 말인데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은 무효다. 이래 되죠. 등기와 물권 변동은 무효다 하는 게 이 법을 만드는 그 교수가 조금 진실된 게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대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큰일 났다 싶어 단서정을 달아놨대요. 단 상대방이 수탁자임을 모를 때, 상대방이 수탁자임을 모를 때는 이럴 때는 등기는 유효다. 자, 이래 있는데 요 지문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 명의신탁 약정의 종류 보면서 유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이 무효죠. 단 상대방의 수탁점을 모를 때는 유효입니다. 자, 세 번째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말을 자, 그림으로 보면은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예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갑은 병에게 내 거니까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럼 이 부분에서 자, 신탁자고 수탁자임을 아는 제3자, 악의 제3자죠. 악의 3자에게 내 거니까 달라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은 신탁자고 수탁자임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죠. 앞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이건 틀렸다고 보세요. 자, 법률적으로 해석을 할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죠. 앞에 제3자 앞에 붙으면 안 되죠. 그죠? 붙이려고 그러면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제3자는 무조건 물권을 취득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예외가 딱 하나가 있어요. 악의 제3자로서 적극적인 가담을 했다. 적극적인 가담은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계약 자체가 무효죠. 계약이 무효니까 물권 취득하지 못한다. 적극적인 가담 말고는 제3자는 무조건 물권을 취득한다. 문제가 나오면 여기 주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유형을 두면서 이걸 접목시키는 문제가 나요. 명의신탁 약정에 명의신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명의신탁 이름을 다른 거로 붙이는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이 원소유자입니다. 갑이 원소유자가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을은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잔금 지급함으로써 등기를 받아오겠죠. 그죠? 등기 받아오기 전에 을을 신탁자로 병을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어요. 을이 갑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돈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갑은 돈만 받으면 되죠. 그죠? 등기를 내 쪽으로 넘겨주지 말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라. 이래서 등기가 넘어갔어요. 자, 이게 중간 생략형 또는 삼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명의신탁 이름을 조금 다르게 하는데 누구 관점에서 이름을 붙이느냐면은 수탁자 관점에서 이름을 붙여요. 수탁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등기만 받아갔죠. 이걸 다른 말로 등기 명의신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요즘은 등기 명의신탁 이런 말을 더 많이 써요. 자, 그러면은 갑은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등기는 병으로 넘겨달라 해서 병으로 넘겨줬어요. 그럼 갑은 상대방 병이 을의 수탁자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계약은 을에 체결하고 이 사람 둘이서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겨달라 수탁자는 사실을 안다. 그죠? 안다 모른다 말이 없더라도 아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그죠? 자, 지금 등기가 병에게 넘어왔죠.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등기, 명의는 병이다. 그죠? 그런데 아까 명의시다 약정은 무효다. 약정에 따른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도 무효죠. 등기가 무효다 하는 말은 등기가 무효다 하는 말, 등기 명의는 병이지만 등기가 무효니까 지금 소유자는 누굽니까? 소유자는 갑이죠. 그죠? 자,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여기에서 을이 병에게 땅 달라고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안 주면 을은 병을 대상으로 소유권 청구 소송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사람은 주인이 아니죠. 약정이 무효고 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니까 땅 주인은 소유자는 갑이죠. 그죠? 그러면 갑은 을은 갑에게 소유권 청구하면 됩니다. 이 병에게 소유권 청구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병이 제3자에게 팔았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을은 제3자 정이 악이든 선이든 내 거니까 달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럼 병은 자기 거 팔았습니까? 남의 거 팔았습니까? 남의 거 팔았죠.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병은 남의 거 팔았다. 횡령죄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고 횡령죄 성립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 횡령죄 성립 안 하느냐 하면은 횡령죄는 남의 것을 파는 게 횡령죄가 아니고 남의 것을 맡아놓고 있다가 팔면은 횡령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을은 병에게 부동산을 맡겨놨다고 보기로는 어렵다. 남의 거를 팔았지만은 맡겨놓은 거 아니니까 횡령죄 성립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횡령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병이 정에게 팔았어요. 갑을 병정 중에서 누가 제일 손해봤습니까? 을이 제일 손해봤죠. 누가 제일 이득 봤어요? 자기 것도 아는 거 팔아갖고 돈 벌었으니까 제일 이득 봤죠. 팔고 나면은 을은 병에게 부당이든 반환 청구 소송한다. 이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임형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위임형 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이 원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문제가 나오니까 너무 식상하니까 최근에 이게 한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위임형 명의신탁 뭐냐면 이제 갑이 원소유자입니다. 자, 갑이 원소유자인데 지금 아까 중간 생략형 할 때 갑은 상대방 병이 수탁자라는 사실을 알죠, 그죠? 그러면 알면서도 이래 해주면 지금은 벌이 없는데 옛날에는 갑도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갑을 모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 을을 신탁자로 그 다음에 병을 수탁자로 하는 명의시다 약정을 체결하고 을이 병에게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갑하고 병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갑은 상대방 병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은 갑은 상대방이 을의 수탁자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죠? 이건 안다 모른다 말이 없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 병의 입장에서 수탁자 입장에서 약정 이름을 진다 그랬죠. 아까 여기서는 그냥 있다 등기만 받아왔고 여기는 자기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요즘은 주로 계약 명의신탁이다 이런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자, 상대방의 수탁자를 모르죠, 그죠? 자, 모른다. 첫 번째 명의시다.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그랬죠.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수탁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명의시다.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원래는 명의시다 약정에 따른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은 무효인데 상대방의 수탁자를 모를 때는 유효다 그랬죠. 상대방의 수탁자를 모르니까 등기는 유효입니다. 등기가 유효다. 등기가 유효다 하는 말은 소유자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서니까 소유자는 병이죠, 그죠? 소유자는 병이다. 그러면 을이 병에게 내 거는가 달라 돌려주면 끝납니다. 안 주면은 을은 병에게 소유권 청구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할 수 없다. 판례에서 할 수 없다고 나왔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을은 병에게 땅 사라고 돈을 줬습니까? 땅을 줬습니까? 돈을 줬죠.
돈 내놔라 할 수는 있지만 땅 내놔라고는 할 수 없다. 소유권 청구 소송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병이 제3자에게 팔았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선의든 악의든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채택한다. 그죠? 팔고 나면은 어른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되겠죠. 여기도 쉽죠. 그죠? 주로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이게 문제가 나오니까 식상하다고 최근에는 여기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자간 명의신탁 어떤 책이든지 명의신탁 하면은 이자간 명의신탁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걸 먼저 보면은 그냥 외워야 되니까 뒤쪽으로 돌리세요. 이자간 명의신탁이 뭐냐면은, 자, 갑이 원소유자인데, 을하고 매매를 가장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기는 거.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가장매매라고도 합니다. 가장매매. 물론 그때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등기를 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원소유자가 신탁자고 상대방이 수탁자죠. 자, 원소유자인 신탁자는 상대방의 수탁자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두 명이서 짜고 하니까 당연히 알죠. 그럼 상대방의 수탁자임을 안다는 말은 저 왼쪽에 있는 등기명의 신탁하고 똑같다. 오른쪽에 있는 계약명의 신탁하고 똑같다. 등기명의 신탁하고 똑같죠.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속한다? 갑에게 기속한다. 자, 갑이 건물을 지었어요. 갑이 건물을 짓고 을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했다. 을 명의의 보존 등기 유효다, 무효다? 등기도 무효라 그랬죠. 이 보존 등기도 무효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거 말고는 다른 건 나올 건 없고. 자, 요까지는 민법에서 공부를 한 거죠. 그죠? 앉아있으면 그냥 쉽게 들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민법에서, 안 하는데, 벌칙 규정도 자주 나와요. 벌칙, 첫 번째가, 형벌입니다. 자, 법에서 신탁하지 마라 했습니까? 수탁하지 마라 했습니까? 신탁하지 마라. 그러니까 신탁자가 벌이 큽니다. 자, 이 신탁자, 물론 여기에도 신탁해도 된다는 교사자도 들어가요. 근데 이 명의신탁 하는 거 옛날에는 명의신탁을 했다 그랬죠. 옛날에 명의신탁 했죠. 근데 법으로 이제는 명의신탁을 못하게 하죠. 옛날에 명의신탁을 했는데 지금은 하니까 못하게 한다? 그럼 놀래죠. 오잉 하고 놀래잖아요. 그죠? 오잉 하고 놀랜다. 몇 년? 5년의 징역 또는 얼마?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수탁자. 자, 신탁자가 5년이니까 수탁자 5년에서 내려오면 당연히 몇 년? 3년. 2억 원에서 내려와서 1억 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수탁해도 된다는 교사자도 같이 들어갑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방조자 있었는데 지금은 방조자는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과징금 지급합니다. 자, 과징금.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에 처한다 하고 법을 만들었는데 위헌 판결 받았어요. 그래서 100분의 30 이내의 과징금에 처한다. 여기 어떻게 나왔냐면은 명의신탁한 자에게 확정적인 100분의 30의 과징금에 처한다. 이거 틀렸죠. 그죠? 100분의 30 이내의 과징금에 처한다. 여기에 또 이행강제금도 있어요. 자,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자기 이름으로 등기 안 했다. 실명 등기를 안 하게 되면은 일단 10%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런데 또 1년 이내 실명 등기 안 하면은 또 20%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원래가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는 금액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행할 때까지가 아니고 이행강제금 한 번, 두 번으로 끝납니다. 네, 이 부분도 지문에 자주 나오니까 이 벌칙 부분도 기억을 잘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명의신탁 보셨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민법에서 공부를 하시죠. 그죠? 물론 우리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 하죠. 그죠? 문제풀이 할 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할 때는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경매 213페이지 경매 부분은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